우선 피클 파일이 있는 경로를 지정해 주고요. 그 피클 파일을 불러서 pickle.load라는 것으로 로딩을 하고요. 걔를 params.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 피클 파일 안에는 word back, word to id, id to word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겠죠. 얘네들을 불러서 사용하겠다 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사용한 건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word to back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word to back을 사용해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연산인 유의어 찾기,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는 그런 연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에 사용한 PTB 데이터셋은 펜트리뱅크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PTB 데이터셋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 단어 한 단어씩 한번 실습을 해봐도 되겠지만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해보려는 겁니다. U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 이어라는 단어, 카라는 단어, 토요타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한번 뽑아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해서 어떤 단어를 뽑을지에 대해서 여기 리스트 안에 넣어주면 그 리스트를 여기 most similar라는 함수 안에 파라메터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중간에 사용된 자료 구조고, 그래서 각 단어와 가장 유사한 5개의 단어를 뽑아봐라 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 한번 비슷한 단어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럴듯하고 어떤 건 이게 왜 나왔지 싶을 텐데, U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단어가 나왔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순서대로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정말 유사한 거고요. 유사도가 1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입니다. 거의. 그리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점점 유사도가 멀어지는, 덜 유사해지는 건데, U도 결국엔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we, someone, I 이렇게 anyone 사람을 나타내는 게 나왔다라는 건 얼추 잘 나온 것 같고요. 또 where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보면은 거의 시간이나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꽤 잘 나왔죠. 이렇게 꽤 잘 나온 거는 그 이유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네, 다른 단어들도 한번 여러분이 넣어보세요. 여기 모든 단어가 다 있지는 않겠지만 뭘 한번 넣어볼까요?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데이터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좀 IT 관련된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요. 또 뭘 해볼까요? 또 머니를 해볼까요? 머니를 해보면 토픽스 클라이언트 여긴 별로 잘 안 나온 거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단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여기 유추가 아니라 여기서 쿼리로 집어넣을 요 단어가 충분히 많이 포함된 문서여야 되고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문서여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방대한 양의 문서였다고 해도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구한 문서가 총 100만 건의 문서였어요. 근데 거기에 토요타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제대로 이 토요타라는 의미가 벡터에 인베딩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단어가 충분히 많이 나타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뽑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많이 나타나야 되니까 말뭉치, 즉 문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의어를 뽑는 연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유의어 사전을 구축할 수 있겠죠. 한 단어에 대해서 상위 유의어 2개라든지 아니면 스레시홀드 얼마 이상의 유의어라든지 해서 유의어 사전을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넬러지 연산, 즉 유추 연산을 보도록 할 텐데,
워드 투백을 얘기할 때 항상 모티베이팅 이그젬플러 어널러지 연산을 들지만 이게 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기도 한 거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러지 연산은 단어의 벡터 공간에서 각 단어의 관계성을 이용하는 건데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중심 단어가 있었다고 쳐요. 이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단어건 여기에 있는 단어건 거리가 궁금한 거지 방향이 궁금하진 않잖아요. 자, 얘가 더 가깝냐 얘가 더 가깝냐 문제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가까운 곳에만 위치하면 방향과 관계없이 우리가 유의어로 뽑아주기 때문에. 하지만 어널러지 연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본다라는 거예요. 맨에서 워먼으로 가는 관계는 무엇일까? 아, 이거는 하나의 사람인데 성별이 다른 거군. 그러면 맨과 워먼의 차이는 성별이군 이라는 걸 안다면 킹과 유사하면서 성별만 다른 건 뭘까? 그러면 퀸 하고 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추 문제를 단어 벡터의 덧셈과 뺄셈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킹과 맨의 관계는 퀸과 누구의 관계냐? 자, 이런 것들을 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넬러지라는 함수를 util.py라는 파일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함수의 파라메타로는 킹과 자 다시 볼까요? 어넬러지 킹과 맨의 관계는 퀸과 누구의 관계와 같냐 해서 이 답이 워먼이 나오면은 잘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넬러지에 파라미터 3개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벡터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벡터 맨에서 킹을 빼고 그 다음 퀸을 더해서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쭉 나올 거잖아요. 자, 맨이라는 벡터에서 킹이라는 벡터를 빼고 거기 퀸이라는 벡터를 더하면 벡터가 이렇게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벡터와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맨에서 킹을 빼고 킹에서 퀸을 더했더니 여기 어디쯤 벡터가 있다. 근데 이 벡터 안에 단어가 딱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있을 테니까. 이 공간 어디엔가 요 계산 결과가 떨어질 텐데 요 근처에 있는 단어가 누군지를 뽑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나오나 보도록 해볼게요. 실망하실 수도 기대를 안 하면 놀라는데요. 기대를 해도 놀라죠. 이게 뭐야 하고 아무튼 놀라긴 놀랄 것 같은데 자, 보면 이렇습니다. 킹과 맨의 관계는 퀸과 누구의 관계냐? 사람이 예상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워먼일 거고요. 테이크와 툭. 아, 과거형이네? 그러면 고 하면 웬트가 나와야 되겠고요. 카와 칼즈 하면 차일드면 칠드런. 이렇게 복수형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요게 나와주면 되는데 한번 돌려보면 네. 워먼이 나왔고요. 웬트가 나왔고요. 칠드런이 나왔습니다. 오, 뭐야, 이거 잘 안 된다더니 굉장히 잘 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 되는 것만 뽑느라 무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단어를 넣어보세요. 해서 제대로 유추가 되나 한번 뭐 또 해볼까요? 우리 그 보통 많이 쓰는 이그젬플 중에 뭐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코리아와 재팬의 관계는 서울과 뭐 이렇게 해볼까요? 뿅 하면 코리아가 없었네요. 네, 그러면은 USA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잘 나오는 이그젬플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보면은 지금 킹과 맨의 관계가 퀸과 누구의 관계가 냐 했더니 워먼은 우와 그런데 2등, 3등, 4등 뭐 이런 애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또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게 항상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참고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 이그젬플을 시행해 보면서 워드2백이 잘 됐다, 학습이 잘 됐다, 안 됐다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벡터로 만든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벡터화된 텍스트는 그 후에 이후에 다른 분석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문서 분류 뭐 스포츠, 연애, 정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글이나 메일에 대해서 이건 스팸이다, 햄이다 얘를 식별하기도 하고, 혹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식별을 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드는 워드2백에 대해서만 살펴봤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문장을 벡터로 만드는 방법, 혹은 문서를 벡터로 만드는 임베딩, 문서 임베딩, 텍스트 임베딩, 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텍스트 임베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지금 워드2백만 사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워드2백으로 시작된 텍스트 임베딩 기법들이 여러 곳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자연어로 질문이 들어오면 단어들을 벡터화한 다음에, 혹은 문장을 벡터화한 다음에 얘를 머신러닝을 돌린 다음에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 있으면 얘를 또 워드2백으로 바꾼 다음에 머신러닝을 해서 긍정 부정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임베딩한 단어 벡터가 정확하냐, 즉 품질이 괜찮으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보통은 이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단어 벡터의 품질을 측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뭐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만약에 단어라는 단어라는 어휘가 벡터로 0, 1, 0, 0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0.1, 0.2, 0.1, 0.1 이렇게 나오고, 다른 알고리즘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 더 잘했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종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임베딩을 해보고, 또 저런 방법으로 임베딩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문서 분류를 해보고, 또 얘를 이용해서 문서 분류를 해봐요. 그랬을 때 누구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나? 얘다? 그러면 요 방법이 임베딩이 더 잘 됐군. 이렇게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쉽죠, 이 방법이. 하지만 단점은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는 벡터의 품질 이외에 다른 영향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샘플링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의 파라미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벡터의 품질 이외에 다른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벡터 말고 다른 부분을 고정해 놓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교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단어 벡터 자체가 잘 됐는지를 평가하자 이건데, 이거는 아까와 반대의 단점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 벡터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아래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올 건데, 단어 벡터의 품질이 높다라고 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벡터를 그대로 집에 보관할 게 아니라 그 벡터를 사용해서 뭔가 돌릴 거잖아요, 다른 응용을. 근데 벡터의 품질은 왼쪽 게 좋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감성 분석, 스팸 분류 등등을 했더니 이쪽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단어 벡터의 품질이 좋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 임베딩을 이용해서 만든 단어 벡터를 어떤 응용에 적용했을 때 분류라든지 그 정확도가 높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 임베딩 자체의 목적이 있을 때는 단어 벡터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최종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가 중요할 때는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어 벡터 자체를 평가할 때는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아까 보고 얘는 잘 됐어, 안 됐어 막 이랬었잖아요. 사람이 평가한 거잖아요. 자, 유사성 기반 방법, 유추 능력 기반 방법,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결국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수동으로 지정한 유사도와 워드2백에서 나온 아까 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였는데, 아까 그 유사도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 시서로스를 이용한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유사하게 나온 단어들이 시서로스에서 정말 유사했는지. 근데 그건 또 딜레마가 있는 게 시서로스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워드 투백을 쓰는데 워드 투백의 정확도를 시서로스랑 비교한다?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유추 능력 기반, 우리 방금 아까 했었잖아요. 유추를 해보고 나서 사람이 보기에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나왔는지 등등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평가하는 게 의미는 있지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유사성도 마찬가지고 유추 능력 기반의 평가를 하면은 말뭉치가 클수록 결과가 일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는데 단어 벡터 차원은 굳이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단어 벡터 차원은 아까 우리 이그젠플에서 100차원을 뒀었잖아요. 야, 100차원이 단어의 의미를 담기에 너무 좁았나? 하면서 200차원, 500차원, 1000차원, 10,000차원 해서 단어 벡터 차원을 늘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단어 벡터 차원이 너무 커도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벤치마킹 결과를 한번 아래 살펴보시면, 자, 이 점수는 의미 면에서도 분석을 해봤고 구문 면에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 의미 구문은 의미는 뜻이 얼마나 통하는 단어를 잘 찾아줬냐. 유의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트럭이라는 단어를 찾아줬다. 아무튼 차는 차잖아. 그러면은 의미가 통하는 거죠. 구문은 이제 그 품사면이라든지 문법에 맞는 그런 단어를 추천을 했나 등등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의미면에서 구문면에서, 그리고 얘는 종합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합면에서만 순위를 살펴보면 일단 시보우 스킵그램, 시보우 스킵그램, 시보우 스킵그램 세 가지 실험에서 모두 스킵그램이 점수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얘는 단어의 차수를 둘 다 300으로 놓고 말뭉치 크기를 크게 했네요. 말뭉치 크기를 크게 했더니 정확도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보면 시보우 같은 경우에 말뭉치를 크게 했더니 확연히 높아졌고요. 스킵그램은 말뭉치를 크게 했는데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조금 높아졌죠. 반대로 얘는 뭘 의미를 하냐면 말뭉치 수가, 게다가 얘는 16억인데 10억이에요. 자, 말뭉치 수가, 이게 맞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타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뭉치 수가 적어지면, 자, 이렇게 가면은 좋아지는데 이렇게 방향을 보자고요. 말뭉치가 60억에서 10억, 16억으로 줄어들었을 때 시보우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스킵그램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실험 비교는 60억과 60억이 동일한데 차수를 늘려본 거죠. 차수를 늘려본 건데 차수를 늘렸더니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단어 벡터 차원이 너무 커도 정확도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요거는 모르겠어요. 오타인지 아닌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실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차수를 고정하고 말뭉치를 키워보는 실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말뭉치를 고정하고 차수를 키워보는 실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30억, 60억이었는데 그 다음 실험을 여기 1,100억으로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결과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수 때문인지 말뭉치 때문이었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을 하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겠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동시에 두 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나씩 바꿔가면서 어떤 변화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워드200의 심플 시보우와 시보우를 구현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구현을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참고했던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라는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사용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드2백을 쓰게 되면 젠신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젠신 패키지에 워드2백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젠심이라는 패키지는 코드 한 줄로 부르게 될 텐데, 워드2백을 이 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입사 때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거죠. 그 워드2백을 구현해라. 단 워드2백 패키지를 사용하지 말고 그 외의 기본 패키지들만 사용해서 워드2백과 유사한 걸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파이썬 문법이나 활용 능력도 보는 거지만 워드2백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포워드까지 구현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백워드까지만 구현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네거티브 샘플링도 하게 되겠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일부 분들이 그런 개발직으로 하시게 되겠지만, 이런 우리가 가져다 쓰는 패키지들,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거는 가져다 쓰는 패키지들 중에 유명한 패키지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어떤 모듈들이 있고 어떤 흐름으로 어떤 원리로 구현되는지는 코드를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블로그나 교재를 살펴보시든지 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실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할 거는 이제 nmh speeches라는 텍스트, 이 파일을 가지고, 근데 이 파일이 지금 자연어로 쭉 된 게 아니라, 우리 그 형태소 분석이 다 된 형태소와 태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형태소와 태그로 나누어져 있는 nmh-speech.txt라는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고요. 주요 코드에서는 패키지 임포트는 젠심도 임포트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워드2백이라는 패키지도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뒤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라메타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장을 넘겨줘야 되겠죠. 이제 문장을 넘겨주고 학습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사이즈는 차원의 수를 100차원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윈도우가 오니까 양쪽으로 맥락이 10이 되는 거고요. 다만 한 번 나온 단어 같은 경우에 얘가 학습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얘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파악이 됐겠어요. 여러 번 들었던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미니멈 카운트를 정해주게 되는데 5라고 준 거는 5번 이상 나온 단어들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G라는 옵션을 줄 수도 있고 디폴트로 지금 안 줬잖아요. 지금 SG라는 옵션이 없잖아요. 디폴트로는 C보우고요. 만약에 스킵그램을 돌리려면 SG는 1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요 간단히만 볼게요. 실행 결과를 보면 지금 요 코드를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인풋 파일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태그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함수들이 있는데, 얘를 그냥 실행을 해볼까요? 얘를, 잠깐만요. 네, 젠심에서 불러오는 부분만 볼까요? 여기 이렇게 젠심에서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요 임포트한 워드2백 요 놈을 이제 여기서 얘가 끝인 겁니다. 자, 얘가 끝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전처리, 후처리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워드2백을 돌려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배웠던 게 이제 함수 호출 하나로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요 품사를 우리가 지정한 품사들 혹은 필드가 아마 뭐 정치, 외교, 통상 이런 구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가 어디에서 뽑아올 건지 등등. 그러니까 파일 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었고요. 여기 파일 처리를 하기 위한 함수들이었고, 실제로 워드2백을 돌리는 부분은 요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워드2백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이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쉽던데, 코드 한 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면
쭉 지금 한꺼번에 제가 그 여러 가지를 막 프린트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프린트를 다 해봐서 여기 보면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결과들이 섞여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프린트를 저를 한꺼번에 뽑아봤지만 주석 처리를 해 가시면서 뽑아보고 싶으신 것만 뽑아보면 되겠고요. 다만 얘네들이 뭐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함수별로 결과를 위해 한번 본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vocab.keys 하게 되면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단어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wordvectors. index는 이제 id란 말이에요. 단어 id인데 그 단어 id에서 index to word 해가지고 전체 리스트를 뽑게 되면은 얘네 이제 빈도순으로 저장이 돼 있어서 얘네가 빈도순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몇 차원으로 했죠? 단어를 100차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특정 단어를 우리가 집어넣어요. 워드 벡터스 미국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단어가 100차원으로 나타난 그 실제 벡터 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아까 요 코드 유틸라이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워드 벡터스 미국 그게 지금 설명한 세 가지가 요거예요. 첫 번째는 vocab, 두 번째는 index to word,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라는 애의 워드 벡터 이렇게 뽑아낸 거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필요한 함수만 호출해서 쓰시라고 한꺼번에 다 잘 돌아간다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러시아라는 아까 우리 그 위에서 이그젬플 할 때는 특정 단어를 넣으면 걔와 유사한 단어를 뽑아줬잖아요. 자, 요거부터 볼까요? 자, 아까 요거를 했던 거예요. 자, similar by word 하게 되면은 일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요. 걔와 유사한 단어를 탑 n을 5를 집어넣었다. 디폴트로 만약에 탑 n을 생략하면 10개를 뽑아주게 되는데 일본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 5개를 뽑아라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유사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일본과 미국이 유사하지? 그거는 이 말뭉치 상에서라는 거죠. 이게 예전 이제 전직 대통령의 연설문인데 그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이면 안 되겠지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가 분석한 그 연설문 상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일본과 미국과 받다와 중국과 결코 러시아가 유사한 뜻으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정한 두 단어의 유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유사도는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0.96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이 유사하게 나왔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우리 이그젬플에서도 보면 뭐 토요타 할 때도 그렇고 U하고 V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러시아도 나라고 중국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워드2백이 돌아갈 때는 어떤 지식도 없어요. 러시아라는 단어가 나라라는 지식,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라라는 지식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유사도를 0.96으로 뽑았다라는 거는 얘네가 일단 둘 다 나라라는 것만으로도 유사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나와 사과가 0.96이다. 바나나랑 사과랑 어떻게 유사하지? 그게 아니라 러시아, 바나나, 중국, 사과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비슷한 거 두 개씩 묶어보라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을 묶고 사과와 바나나를 묶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나라고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이니까 해서 수많은 단어, 뭐 100만 개, 1000만 개 되는 단어 중에 같은이 아니고 100만 개, 1000만 개 되는 단어 중에 얘도 과일을 나타내고 얘도 과일을 나타낸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유사도가 높게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 개의 함수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하는 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얘는 최종 결과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빈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특정 단어의 워드 벡터가 필요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도 중요하죠. 또 얘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순으로 몇 개만 뽑아 볼게요. 그 다른 것들은 만들긴 했지만 거의 저도 쓰지 않고 저희 학생들도 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 얘를 보면 어떤 단어를 넣고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몇 개 뽑아라 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걔와 직접 연관된 건데 얘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떤 때는 특정 두 단어 간의 유사도를 먼저 비교해서 값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특정 단어 하나를 주고 걔의 유의어들을 뽑아낼 때도 있겠죠. 그리고 3번과 4번 얘네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워드에 대한 벡터를 구했다 혹은 이러이러한 단어가 가장 널리 자주 사용됐다 라는 것을 뽑기 위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체크한 요 녀석 정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그때 이제 재미있어서 정리는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저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의미가 좀 애매해졌어요. 이게 왜 여러 개씩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게 잘 먹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돌려만 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면은 구글링을 하셔서 얘네들 함수에 대해서 한번 그 잘 찾아보시는데 가장 사용하셔야 될 거는 요 함수, 요건 함수가 아니죠. 자, 요 자료 구조, 요 함수 정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워드 임베딩을 젠심을 써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직접 실행을 해봤어요.